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의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는 저를 높이 평가하여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영향을 받아 뒤돌아보니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썰밤 채널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우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제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과 20대 중반에 결혼했고 둘 다 중산층이어서 돈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부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원한 적은 없었지만 남들처럼 자식을 낳고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는 많이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만 있으면 돼 라며 노래를 부르자 금세 불임으로 인한 걱정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30이 넘은 후에 사업을 함께 시작했어요. 우리는 수입 제품을 유통하여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 회사가 독점하는 제품이 있어서 매출은 매달 급증했어요. 수입품은 건강식품이었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과 각종 영양제는 상당히 비싸서 우리는 대량으로 수입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온라인 판매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분이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수입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형편은 중산층이 아닌 부유층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주변의 취약계층에 많은 기부와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보육원과 양로원, 암 환자들, 그리고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까지 작게나마 매달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선물을 주시려는 건지 매출은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치솟았습니다. 그럼 그만큼 기부를 많이 하면서 보냈네요. 저와 남편의 자랑을 드러놓으면서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언제나 문제가 되는 요소는 곳곳에 존재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서 허위로 고발하는 사례도 참 많았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우리 사업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서 우리 부부를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매달 한 번씩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해 주셨지만 시동생과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돈을 쉽게 벌고 있는 것을 보기 억울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손가락질이라고 해요. 우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매일 감시하는지 몰랐던 일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비아냥스럽게 말했다. 형님, 사업해서 번 돈의 절반을 기부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잘 되는 만큼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 부부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했거든요. 동서가 칭찬해주니 기분이 좋아. 고마워. 제 말을 칭찬으로 들어줘서 고마워. 역시 형님 수준을 알아줘야겠어.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한심하다고 비꼬는데 제 말을 고지곳대로 대단한 칭찬으로 받아들이네. 동서가 어떤 의미로 말한 건지는 나는 알겠지만 저는 그냥 말다툼하는 걸 싫어해서 고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을 씁니다가 끝나자 재차 논쟁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부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선을 신경 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끼리 아이디어도 공유 못 하잖아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돈을 잘 벌면 가족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가 형님이라면 기부할 돈을 가족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동서, 지난번에 목돈을 드렸잖아요. 남편이랑 좋은 아파트를 살도록 도와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요. 서방님과 함께 안정된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호의를 거부하느냐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지금은 우리 부부에게 받은 호의를 권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형님이 유식한 척하는 것 그만 좀 하세요.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가족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호의나 권리가 있다는 게 어떻게 이해되나요? 경멸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갑자기 큰 돈을 벌어서 뭘 할지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동서는 이런 식으로 저를 가르치며 말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운이 좋게 잘 터진 것이라고 나르는데, 나중에는 분명 실패하고 기부하는 것을 후회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희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매번 얼굴을 볼 때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자신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집도 한 채 구해주었고 용돈을 쓰라고 몇 차례 목돈을 줬으니 돈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동서는 화가 나고 삐친 표정을 짓고 시댁을 나갔어요. 항상 그런 태도를 보여서 저와 남편은 시댁에 가기 전에 시돈생 부부가 오는지 시어머니에게 여쭙고 가기도 했네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제 나이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사업은 지금까지는 아주 잘 유지되고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믿고 있던 직원들이 등골을 들어섰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부장님에게 회사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자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는 투자자들의 돈과 회사의 재산을 한 번에 빠르게 횡령하려던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해외 계좌로 빠르게 송금한 뒤 부장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출장에서 돌아온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수습하려고 경찰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장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래도 잡히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모두 회수해야겠다며 우리 부부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어요. 회사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재산도 많지 않아서 결국 급한 불을 끄려고 우리 집을 팔고 회사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그 이후 해외 제품을 수입할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억지로 버텨보려 했지만 적자를 피할 수 없었고 쌓이는 부채 때문에 회사를 부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우리 부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어쨌든 빚만 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원룸에서 생활하며 어떻게 할지, 생활해야 할지를 고려해 보았어요. 회사 돈을 횡령하고 해외 어딘가로 도망갔던 부장님은 찾거나 잡아오는 것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투자자를 찾아 사업을 이어나갈지, 그냥 빚을 갚으며 힘들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하지만 누가 망한 사업가에게 투자를 할까요? 몇 주 동안 돌아다녔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 실제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가사 도우미와 식당 설거지 알바로 돈을 벌고 남편은 인력사무소에 나가 매일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의 명령을 따르며 일했던 제 삶은 생각해보면 이제는 그저 기억되는 일이네요.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면 더 우울해지고 마음의 벽만 늘 것 같아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가정부로 일할 때는 일부러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주방 설거지를 할 때는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았어요. 마음을 씻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매우 깨끗이 닦았죠. 그렇게 삶을 살아보니 꽤 괜찮았어요. 돈만 없으면 나름 살만한 삶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 마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일한 후에 집에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꼭 술을 한 잔씩 걸쳐서 들어왔죠. 아직도 사업에 실패한 것을 잊지 못하면서도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제 말을 듣고 마음이 풀린다며 다시 힘을 내다가도 공사장을 다녀오면 항상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 부부가 실패한 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바로 동서였죠. 동생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동서는 저를 보고 가르치는 듯이 훈계를 하더군요. 형님, 봐요. 왜 꼭 남에게 일을 맡겨서 실패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차라리 저를 회사에서 스카웃해 주었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졸부는 오래 못 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내 말을 잘 새기지 않았나 후회하시겠죠. 동서, 그만해요. 지난 일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도 현재의 삶에 거의 다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서, 우리가 이 상태가 되었으면 내게서 받은 것을 조금 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네야말로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걸 보니 졸부 같네요. 어이가 없어요. 이봐요, 형님. 우리에게 해준 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와,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맞아요. 말해보세요. 달라는 대로 하겠어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그럴 뿐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내가 서방님께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며 어머님께 해드린 것 역시 되돌려달라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동서가 그냥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부디 비아냥거림을 그만두기를 부탁한다. 자네의 얼굴을 보면 머리가 절로 아파진다고 제가 따끔하게 말했는데 동서는 말을 그쳤다. 그 이후로 동서는 시댁에서 마주치더라도 특별히 싸가지 없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다. 이제 남편의 마음만 회복하면 되겠구나 하며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남편이 출근 시간에 깨어나지 않았다. 원래 잠이 적고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흔들어 깨우려고 했습니다. 여보, 5시 반이야. 6시까지 나가야 한다고 얼른 일어나.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몸을 흔들었더니 좌우로 몸을 들썩이며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무언가 이상해서 코에 손을 가져다 댔더니 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가슴을 수십 번 누르고 인공호흡도 시도했지만 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도 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장이 멈춘 지 1시간 이상이 지났다고 하여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은 들었지만 제 남편은 아직 40대 후반인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의사는 별말하지 않고 돌연사하는 사람이 많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의 소식을 전하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 위에 영정사진 앞에 섰는데 동서가 뒤에서 시비를 걸더군요. 형님은 사업하던 사람이 노가다를 해서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은 이러한 일이 생길 줄 알았을까요? 저는 형님 부부가 사업이 망할 것을 조금 예상했었어요. 불쌍한 아주버님, 안녕히 가세요. 제가 뒤돌아보며 동서의 머리칼을 잡았고 분노한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동서야, 나 지금 정신이 아니니까 더러운 님을 한 번 더 놀린다면 찢어버리겠어. 알겠지?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이거 놔주세요. 무식하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사과했으니까 놓아주세요. 머리칼을 놓아주고 동서에게 제 눈에 띄지 말라고 말했어요.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는 주둥이를 다물고 조문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장례식장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전에 하던 가정부와 식당 세척 알바를 계속 이어나가며 일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을 더 혹사시켜가며 충실하게 할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밤에 피곤함에 사로잡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난 동안은 시댁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요즘에도 가정부 일을 하고 계신가요? 왜 나 놀려먹을 수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전화를 건 거야? 형님도 참, 지난 일은 잘못했어요. 사과는 받아드릴게요.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이직했거든요. 차장급으로 입사했는데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날이 중요한 자리여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형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고 손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형님이 내일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물론 일단은 챙겨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직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 주셨네요. 내일은 오전에 한 집만 청소하면 되니까 11시쯤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괜찮아요.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도와드릴게요. 자네도 제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도와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요. 뭐 하든 간에 오셔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내일 11시까지 꼭 와주세요. 전화드린 것이 예상대로 관심이 아니었고 부탁하려고 전화한 건데 장례식장에서 도와준 일이 있어서 그 은혜를 갚고자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끝내고 바로 동서 집에 가버렸어요. 동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며 카드를 내밀더군요. 형님,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조금 서둘러야겠어요. 손님들이 1시 반에 오신다고 하니까 형님이 알아서 시장 좀 봐주세요. 나 혼자 뭐 하려고? 아, 저는 내일 회사에서 발표가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죄송해요.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마트로 갔어요. 음식 재료를 많이 준비해서 동서 집으로 갔어요. 동서는 내일 회사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홀로 잔치상을 차리는데 1시간 반 동안 걸렸어요. 손님들 오시기 전에 무사히 끝내고 동서를 불러서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서, 음식은 제대로 모두 준비했어. 그럼 나 이만 가볼게요. 어머 형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같이 식사도 해가세요. 이렇게 열심히 차려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린다면 제가 너무 죄송하겠죠. 그렇군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예의에 맞을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인사를 드리고 조금 앉아 있을게. 나갈게. 저희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친 지 5분 만에 밀물처럼 동서 회사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손님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거실 잔치상 앞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제 소개를 언제 해드릴까 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서가 손가락을 저를 향해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파출부 이모가 요리를 참 잘해요. 이모, 국이 다 식었는데 다시 데워서 가져와야겠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파출부 이모, 지금 저한테 반말했어요. 어이가 없네. 내가 이모 해주니까. 진짜 내 임원 줄 하나 봐. 이봐, 아줌마. 국이 식었다고 했다. 당장 다시 가서 데워와 달라고 말이야. 동서의 호통에 회사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를 내면 동서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억지로 참았어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짓으며 상에 있는 국을 다시 들고 가서 다시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시작하자 저는 그만 나가보려고 했어요. 이만큼 해줬으면 장례식에서 빚진 걸 갚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동서에게 나가겠다고 조용히 말했더니 저에게 다시 큰 소리를 쳤어요. 아줌마, 지금 상황에서 나가겠다고. 이봐, 일을 맡겼으면 끝까지 해줘야지.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재구매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다 먹으면 누구한테 치워달라는 의미예요. 아, 내가 준 돈이 적었군요. 돈을 주니까 가만히 계세요. 동서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5만 원이면 추가 비용으로 많은 것들이죠. 끼케야 2시간이 걸릴 텐데 시급으로 따지면 2만 5천 원이에요. 아줌마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빨리 주워 가세요. 그리고 거기 구석에 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시키기 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처리하도록 했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동서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회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싸울 순 없으니 나중에 동서에게 할 거야. 책임을 물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을 여러 번 운반하다가 실수로 양념된 아구찜을 손님의 옷에 떨어뜨려 버리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손목이 좋지 않아서 실수했거든요. 그때 손님께서는 괜찮다며 사과를 표시하셨지만 저는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아줌마가 가만히 있으면서 소중한 손님에게 뜨거운 양념장을 쏟아 버릴 거야.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도 이런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파출부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속으로 동서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서는 이상한 짓에 참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참았지만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내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동서의 머리카락을 똑같이 잡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현관으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모든 손님들이 기립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동서도 제 머리카락을 놓고 뒤를 돌아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그 인물이 말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었네요. 회사 대표님은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다툼이 있었나 봐요. 차장씨, 무슨 일이죠? 아, 대표님, 별 일 아니에요. 우리 집 파출부랑 문제 생겼어요. 파출부.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아, 맞군요. 김희선 대표님 맞는군요. 그래. 수입유통 사업을 하시던 대표님 맞으시죠? 동서의 회사 대표는 한 번 보면 제 얼굴을 알아보고 이름을 대도록 해서 그러더니 누군가가 말하면서 보니까 몇 년 전에 복지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로서 우리 부부에게 투자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동서 회사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들었을 때 회사가 중견기업이라던데 성공적으로 이루고 계신 걸로 알아봐요. 성공하긴 했어요. 이 모든 것은 김 대표님 덕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말하자면 제 남편과 함께 한 사업이 실패한 것과 그가 세상을 떠난 것, 가정부로 생활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동료들이 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사 대표는 동서에게 인상을 팍 구겨 경고했습니다. 저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것뿐인 인간이었나. 자네가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성이 그 모양이면 우리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어요. 참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형님께 바로 사과할 거예요. 동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막대먹은 행동을 용서해달라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척하더라고요. 쇼를 하는 걸 뻔히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다 동서를 괜히 실직자로 만들고 싶진 않다. 괜찮다고 웃으면서 넘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동서의 회사 대표 옆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회사 대표와 제 관계를 알게 되자 더 싸가지 없이 나오더군요. 형님, 우리 회사 사장이랑 친하다고 괜히 오만함을 드나요? 엄연한 유부남이니까. 뭐라고? 동서, 날 뭘로 보고 그런 막말을 하지?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대표님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져서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에 감이 드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 그런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나는 남편의 이름을 아직 6개월밖에 알지 못해. 또한 바쁜 일상으로 인해 남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을 하면서 진심이 전혀 통하지 않네요. 동서, 한마디 더 하면 싸울 것 같으니 그만 이야기하겠어요. 이만 가야겠어요. 서방과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러 가야 해. 동서는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부부가 제공한 집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싶지만 하늘에 있는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참고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 괜히 싸움뿐만 아니라 큰 상처를 받게 될 거라며 손해보더라도 그러지 말라고 했다. 저는 남편의 철학을 그대로 따라가며 가정부 역할과 설거지를 하면서 매우 성실하고 값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동서 회사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게 긴히 상담할 일이 있다면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나 피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기분 좋게 밥 한 끼 먹는 느낌으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오랜만에 한우 스테이크를 먹으며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제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아, 그러면 좋네요. 김 대표님께서 비즈니스를 하시길 원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김 대표님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제 회사에 조언자로 계셔 주십시오. 김 대표님만큼 사람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분은 없었습니다. 김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 오시면 분명 현재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전 쇠고기를 먹다가 혀를 물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안이 혀가 고기인 줄 알았었죠. 탁 사장님, 저와 같은 사람에게 조언자로 계시는 자리를 제공하시다니 알맞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일만 잘한다고 하여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직원은 나에게는 갑절할 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회사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고문이 되는 조건으로 운전기사와 비서를 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카드도 제공하고 연봉도 최고 수준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솔깃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반대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회사의 멘토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 그럼 제 부탁을 듣겠습니까? 들어주세요. 회사 수익의 1%를 기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은 이미 회사 매출의 5%를 기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6%로 기부금을 늘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 제안은 취소해 주십시오. 회사가 망하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박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매출의 5%는 상당한 돈이겠죠. 이 모든 것은 김 대표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겠죠.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신데요.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 회사의 고문 자리에 있습니다.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박사님께서 저에게 전세 아파트를 지원하셨고 운전기사와 비서도 함께 배정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저는 회사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 박수 세례가 쏟아졌는데 한 사람의 눈길이 끌렸어요. 온갖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동서 씨께서 제게 시샘을 쏟아보고 계셨어요. 그도 그럴 만한 일이에요. 동서 씨는 회사 이직이 어려워져서 저를 향한 질투가 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전 사업할 때도 제게 심한 시샘을 한 적 있는 분이라서 회사에서조차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어요. 동서 씨는 제게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문법과 표현력을 갖춘 문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저에게 제대로 얼마나 티를 내고 싶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회사 안에서 저에게 물어봤네요. 형님, 몸을 로비에 댄 걸 말하려고 했나 봅니다. 동서 씨, 지금 뭐라고 했는지 다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듣지 않았다고 속이고 있던 건 우리 대표님하고 침대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안다는 척이었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고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파출부를 하고 있는 형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사에 진입했는지에 대해 의아한 말씀이시죠. 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이며 엘리트들만 다니는 곳이라고요. 참 대답할 가치 없는 질문을 하시는군요, 동서 씨. 이런 좋은 질문에는 정중히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고모님이라고 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이미 윗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정말로 파출부가 훌륭하시네요. 네네. 고모님, 분부를 내려주시기만 해주세요. 침대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동서는 저를 그런 여자로 다루며 마주칠 때마다 더러운 말을 하더군요. 제게만 그런 말을 하면 참겠지만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더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도 제가 몸을 로비해서 회사 고문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지만 동서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으신지 저와의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제가 회사 복도를 걸어가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무시하기 힘들었고 머릿속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서에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은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을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결국 동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박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 씨, 여전히 예의가 없네. 만약 큰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 필요 없고 왜 나를 불렀어요? 아마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가 퍼뜨린 소문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입에서 내는 나와 박 사장님의 헛소문이죠. 직원들을 소환해 제 입으로 아니라고 해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형님, 제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진실한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겠다면 동서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짜증나네요. 파출부 여성이 고문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사람을 막무가내로 불러 집단 갑질을 하네요. 이봐요, 형님.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마지막 기회인가요? 지랄하면서 마지막 기회가 2년이 진짜 너무처럼 흘렀나 봐요. 고모님이면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질도 정도를 지켜서 해주세요. 내가 형님이라 불러주니까 자기가 내 위에 있는 줄 아시나요? 야, 내년은 오래 못 갈 거예요. 백을 이용해서 몸을 로비로 들어왔더라도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잘릴 거라는 걸레년이야. 동서가 사과해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군요. 뭘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일으켰나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 일을 하는지 알아요?
내년에는 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협박하지 마세요. 싸구려 놈아. 동서 씨가 마지막 경고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생각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만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인 박 사장의 사무실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했습니다. 이는 회사를 위한 일이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박 사장은 아무렇게나 하라며 자신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회사 강당에 모이도록 공지를 내렸어요. 점심 식사 후 오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 소문을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서 저는 앞에 서서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요즘 헛소문이 돌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저와 회사 대표님이 사이가 좋다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 입산, 침대 입산 등 막말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으고 진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비서, 영상을 틀어주세요. 강당을 가득 채운 직원들은 대형 화면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영상은 사무실에서 동서와 회사 전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한 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나 모든 직원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오 전부님, 저 내년에 부장 자리를 밀어줄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제대로 미룰 수 있게 부장 대신 이사 자리까지 팍팍 밀어줄 테니까 나만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 차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대표에게 붙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말해봐. 난 대인배니까 자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해한다고. 아, 우리 고고한 박 대표님이야. 내가 승진을 원해서 꼬셔봤더니 거절당했어요. 제가 대표실에서 치마를 걷어올리니 쌍욕하면서 꺼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따윈 행동을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받았어요. 역시 박 대표는 순진한 척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고운 예쁜 여자가 다가와서 거절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어? 박 대표가 고문 등의 관계가 있다는 말은 내가 내놓은 소문이라고. 예전에는 내 손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꽤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지만 보기 좋은 게 실로 싫어서 대표님과 형님에게 추태스러운 소문을 유포했어. 2차전은 정말 재미있는 인물이야. 나도 그 소문을 듣고 진심인 줄 알았어. 고문도 꽤 매력있게 생겨서 박 대표가 망설여 보이기도 했지. 하지만 박 대표와 고모는 함께하는 게 단 한 번도 없었어. 없었지. 네, 아쉬운데 둘이 아주 건전한 사이예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 방에 보내버릴 거 아니냐고요. 2차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그러다 우리 둘 사이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사이는 아무도 눈치 못 채요. 퇴근하고 우리 둘이 연애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해야지. 아, 난 이 차장만 보면 몸이 불꽃 솟아오른다고. 이리 와, 이 차자. 나이만 많지, 완전 청춘이라니까. 그럼, 전무님,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 더럽힌 일이 시작되었고 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영상을 끄도록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더러운 영상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강당엔 회사 대피와 전무 임원들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난리를 쳤어요. 동서는 강당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동서를 불쌍히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비웃고 욕하기만 했죠. 누군가 인생을 더럽게 살아서 좋냐며 악을 쓴 말을 했고 괜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승리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소 짓는 것을 멈췄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미 끝났나 판단한 것일까? 동서가 갑자기 일어나 나를 향해 뛰어오더니 늙은 여우 같은 파출부 하찮은 년이 내게 모함하면서 이건 엄연한 불법이야. 쓰레기 같은 년아 라고 말했다. 동서, 난 엊그제 말했지 않았나. 마지막 경고였다고.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상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도 전송했어. 이제 완전히 지옥행이다. 뭐? 남편과 어머니한테도 내가 사람인가 쳐서 죽이려 하나? 동서는 나에게 돌격하여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전에 강당에 있던 직원들이 동서를 잡고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여러 번 밟기도 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자 한 번씩 밟았기 때문에 동서의 몸은 크게 다쳤어요. 결국 거의 기저검이 되어 회사 의무실로 끌려갔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동서에 대한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더러운 비밀 생활까지 드러나서 출세하려던 음모까지 알려져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물론 회사 전무 역시 함께 해고되었죠. 동서는 신뢰받던 회사 시동생과 이혼 소송까지 마주해야 했어요. 당연히 의심스러운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서는 물어줘야 하는 것이 돈 문제였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돈을 모두 잃고 일자리까지 사라져서 동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이 다른 회사에 알려지자 면접을 보아도 입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동서는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복수하겠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집에 침입하려는데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잔 동서는 사자머리를 하고 나타나며 소리 지르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저를 향해 떨어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뒤에 운전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동서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운전기사가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무릎으로 동서의 배를 한 번에 박차며 제 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난 엷은 미소를 띠며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야, 이제서야 나에게 제대로 당하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내가 이를 복수라고 생각한 게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는 거였냐? 닥치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외면당하며 다닐 수 있는 회사도 하나 없는데 이 모든 게 내가 발기했던 쥐 때문이야. 내 때문에 내 인생은 여전히 성공했을 거였는데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지옥행 열차를 타고 혼자 가면서라도 섭하지 같이 타야지 이 우라질 파출부녀나. 동서는 제 발밑에서 짓거리더니 이빨로 제 다리를 물었습니다. 아, 동서 진짜 돌았니? 이제 짐승이 되기로 한 거야?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명심해. 제 종아리를 세게 깨물고 있는 동서의 머리를 제 다른 발로 확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윽고 코피를 흘리며 옆으로 쓰러진 동서는 다시 저를 물어뜯으려고 바닥을 끼며 다가오더군요. 그 순간 운전기사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래서 저는 양손으로 쌍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볼따구가 빨개질 때까지 사정없이 저에게 날려주셨죠. 그렇게 얻어맞은 상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악어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진실로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 같았어요. 그동안은 나에게 애처럼 털어댔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형님께 자격지심과 질투 때문에 큰 실수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라서 뭐가 제 잘못인지도 모르고요. 형님, 이제라도 부디 용서해주세요 하며 갑자기 사과를 나에게 휘두르며 왔다가 웬 사과, 서름을 끼쳐서 미안해 라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말을 할 말 없다면 그냥 돌아가세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아들도 잘 돌봐주지 않고 돈 벌 일도 없어서 굶고 있어요.
제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건 아시겠죠? 다음 달 임대비를 내기 위해 돈을 다 쓰고 나오니까 알바 구할 돈이 없어요. 동네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파출부, 식당 설거지 알바 등 많은 기회가 있어요. 형님,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전 명문대를 졸업한 여성이라고요. 맞긴 하지만 제 이름 석자를 이용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완전한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사와 관계를 맺고 승진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 경멸받을 만큼 천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가 나를 받아줄까요? 그냥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건가요? 100번이나 하든 해 거기서 싫으면 좋아하는 일을 해봐. 제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요? 뭐라고? 남자랑 침대에서 하는 그것? 그런 상황에서 동서와 전무가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저 그런 것 같더라고. 요즘 남자들이 열광하는 정도야. 그동안 받았던 괴롭힘에 대한 보복으로 마침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하지만 동서는 불행하고 분개하여 시비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운전사의 도움으로 동서는 쓰러지고 며칠 후에 몇 발 받고 일어섰다가 매끈하게 떠났어요. 이후 동서는 고시원에서 살았다가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 궁금해서 조사했더니 진실은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나에겐 의미 없는 일이요. 이제 즐겁게 일하면서 발전하는 회사와 함께 자매결연도 맺으면서 의리를 지키겠지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부흥시켰습니다. 회사 대표님은 사업을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제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가 제 마지막 일터라고 생각하고 은퇴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늘에 먼저 가신 남편이 자주 그리워지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한켠에 묻어두려고 합니다. 재혼이나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슬픈 마음을 털어버리고 웃으며 살고 싶거든요. 인생은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니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화끈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즐겁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